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은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한가위 연휴에도 비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8월 26일 방송 기억하시죠? 초대형주들에게서 거역할 수 없는 매수 신호가 있었고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신호가 얼마나 정확했었는지 딱 두 개만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초대형주죠. 삼성전자의 모습인데요. 거역할 수 없는 매수 신호는 어디입니까?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 신호는 너무 쉬워서 만 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장 높은 수평선보다 위에서 발생한 신호가 유효하고요. 두 번째, 파란색 선이 초록색 선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시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차트에서는 완전 최저점에서 정확하게 신호가 완성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스토캐스틱에서 매수 강화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두 개 파동보다 많이 상승을 하게 돼요. 비록 파동의 크기가 작았지만 이미 세 번째 파동이 형성 중에 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동그라미 구간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초록색 선을 아래로 뚫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매수 신호가 뜬 거죠. 이처럼 매매 기술은 쉽고도 간단하게 누구라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위 종목들은 패시브 플레이어의 리밸런싱 문제 때문에 9월 둘째 주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소 흔들려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동그라미 구간에서,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늘 추석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되어버렸는데요. 연휴 때 공부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이렇게 간단한 기술마저도 귀찮으시다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제가 약장사처럼 매우 중요한 부분만 딱 가려놓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체를 다 공개해 뒀습니다. 제가 언제든 마음이 변하면 이거 닫아버릴 수 있어요. 제 거니까. 더는 미루지 마시고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주식 가져갈까요? 아니면 팔고 갈까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비중을 낮추세요라고 말이죠. 명절에 가급적 가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죠. 하지만 양적 완화의 시대에는 함부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 연준의 의원들도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은 총재, 이분들은 각각 주식과 부동산 신탁 지분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카플란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공개된 걸 보니까 알파벳, 애플, 아마존, 보잉, 페이스북, 알리바바, 제너럴 일렉트릭, 쉐브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 대략 2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좀 선취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잘 알려진 종목들 뿐이었어요. 게다가 보유 종목 전체에서 수익을 본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정보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연준 의원들이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딱히 문제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서 아무런 사견 없이 정책을 공정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로젠버그는요, 주로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로젠버그였어요. 페드가 주택시장 과열을 피하기 위해 국채보다 더 빨리 MBS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로젠버그였거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에서 아무런 사견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전문가로서의 삶을 산 지가 수십 년째인데요. 법적으로는 신고가 되어 있는 하나의 계좌로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를 제외하고는 개별 종목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혹시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아무런 사심 없이 답변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카플란이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서 ETF 같은 시장에 대해서 매수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연준 의원들은 현금 이외의 실물 자산에 대한 보유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 파이터입니다. 물가와 싸워야 하는 그들이 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야 제대로 사명을 가지고 인플레와 싸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무한대의 돈을 찍어내는 이른바 MMT의 시대라면 시장의 관심은 온통 과도한 인플레, 즉 달러 가치의 하락에 있는데요. 연준 의원들이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누가 과연 달러 가치의 보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식 몇 개 샀다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야 제가 하도 TV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떠들어댔기 때문에 귀에 지금쯤 딱지가 앉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양적 완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지금 주가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또 그저 역사적 고평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고도 100% 정부의 실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럼 제가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죠. 올해만 증시로 새롭게 유입된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미 1조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안 가시죠? 지난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증시에 유입된 누적 총 유입 금액이 고작 8천억 달러였어요. 하긴 연준 자산도 2007년도 이전까지는 다 합해서 8,900억 달러에 불과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만 1조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것보다 이 돈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바이러스 핑계로 국민들에게 거저 쥐어준 돈들이잖아요. 사람들은요, 꽁돈이 생기면 투기적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를 줍게 되면 그 돈은 영락없이 복권을 사거든요. 전혀 예정에도 없던 정부의 지원금도 비슷합니다. 이것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없던 돈이니까 코인이나 밈 주식 같은 거에서 뻥튀기 하자 이런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신규 계좌를 만들어서 유입된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올해 증시로 유입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진중하게 생각해 보죠.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역사상 최고점이다라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석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례 없이 고평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주택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 주변이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가격에서 조정을 받아야 정상이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매도자는 이렇게 팔아요. 보통 정말 급매일 경우에도 세금 제하고 내가 쓴 돈보다 아래로 파는 일은 없어요. 이거 이상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오른 부동산 가격은 쉽게 내리지 않아요. 누가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내놓습니까? 주식은 물론 부동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강한 편입니다만 이것도 역사적 고점이니 무조건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고평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국채가 연간 100%의 이자를 준답니다. 이자 많이 주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발행된 국채라면요. 턱없이 이자를 조금 주는 거죠. 연간 인플레이션만 수백만 %입니다. 그러니까 싸다 혹은 비싸다의 그 기준이 없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이 역사적으로 비싸다고요? 고평가되었다고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익이겠죠. EPS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요. 지금 월가에서는 지난 주말 S&P 500 기업들의 3분기 EPS를 49달러 23센트로 추정을 했어요. 올해 전체로 환산해서 보면 PER은 대략 20.3배수가 되겠죠.
지난 30년 동안 평균치가 18.5배수였고 대략 16배수에서 20배수 사이에서 요래 움직여왔다면 역사적 밴드 상당부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 EPS 추정치는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시장의 추정치보다 영업성과가 좋아서 EPS가 높아지면 PER은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그럼 또 하나의 재미있는 수치 하나를 말씀드리죠. 지난 5분기 동안 연속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5분기 동안 연속으로 기업들의 이익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전망치에 비해 무려 15%에서 20%포인트 이상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발표됐어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어닝 쇼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자유롭게 보고서를 쓰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용사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함부로 목표 주가를 내려잡지 못해요. 미국에서는 1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이거 목표가 30달러라고 써도 욕을 먹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목표가를 함부로 낮추려면 당장 직업을 바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매우 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늘 어닝 쇼크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난 2분기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무려 6.9%나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월가에서 왜 역사적으로 고점이래요? 추정하고 있는 3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가 49.23달러니까 고평가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번 분기에도 대략 15% 정도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발표된다면요. 물론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EPS는 56.61달러가 되고 단숨에 PER은 30년 평균 수준인 18배수보다 아래로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평가로 믿었던 시장은 순식간에 저평가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지난 5개의 분기를 거치는 동안 매번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지난 5분기 동안이나 연속으로 애널리스트는 예상치보다도 무려 15에서 20%포인트나 높게 이익이 발표됐을까요? 애널리스트가 매출 추정을 그렇게 못했다면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크게 상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이익이 쪼그라든다라고 생각하는 편향이 무척 강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 반대예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익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까요?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된 PPI는 8.3%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8.3%로 발표가 됐어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요. 그것을 모두 회사가 끌어안고 감내하지 않습니다. 몽땅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번 분기에 원자재와 비용이 10% 올랐어요. 그럼 회사가 그래 요번에 그냥 손실 감수하자라고 하면서 생산 원가의 물건을 내다 팔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10% 높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10%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 10,000원에 팔았을 때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해보죠. 이 회사의 PER이 10배수라면 10,000원이 적정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11,000원으로 가격을 올렸고 주당 1,100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당연히 적정 주가도 덩달아서 11,000원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 결국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매우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만 아니라면 온건한 성격의 물가 상승은 언제나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런 순반향의 역할 때문에 물가 상승기의 주가는 매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르는 주가는 엄밀하게 따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호흡을 깊게 내쉬시고 다시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정말 부자가 되신 게 맞습니까? 주가 이렇게 오르니까 기분 좋으세요? 아마도 주가가 오른 만큼 딱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거하시고 계신 집도, 돼지고기도, 외식비도 올랐을 겁니다. 딱 그만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언제나 숫자만 늘어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구매력 기준, 자산 가치는 늘 동일합니다. 제가 투자의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프리저베이션, 즉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자산을 구매력 기준으로 그 가치를 지켜내자라는 것이 투자학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죠. 특히 제 또래 되신 분들요. 은퇴를 앞두고 돈 좀 벌어놓으셨다면서 무심코 넉놓고 있으시다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흘렸던 땀이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저의 반복적인 경고를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죠. 이번 명절에는 쉼없이 오른 시장에 악재가 그득합니다. 일단 9월 20일이 되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후 딱 일주일 뒤에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 대해 예산 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죠. 물론 조 맨친이라고 하는 돈키호테가 맡고 있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0월 1일이 되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46명은 이미 지난 8월 10일 부채 한도 상향을 거절한다라는 공식 선언문을 제출했어요. 당연히 지금부터는 이 정치적 불안감이 서서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속되는 플랫폼 제재의 델타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그로 인한 물가 불안, 게다가 세금도 올린다고 그러죠. 법인세를 기존의 21%에서 26.5%로 올리기로 하기로 했고 또 최고 소득세를 기존의 37%에서 39.6%로 양도소득세도 기존의 20%를 25%로 인상하자라는 계획이 제출됐어요. 최근 도이체방크에서 55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말까지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대로 조정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이 자고 일어나면 가치가 추락하는 현금은 피난처로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아니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올랐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억 원은 9,500만 원 된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당분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시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오로지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설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 말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는 현금을 쓰레기라고 했어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연휴에도 보유 비중을 지켜야 하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